이상하면 어디로 강남 내용치과 삐삐 고였네 들쑥날쑥해 교정해야겠네. 살았네 임플란트 좋아 친절하고 정직한 강남 내용치과 17년 한자리에서 당신의 치아를 지켜왔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강남 내용치과는 별이 5개. 검색 엔진에서 강남 내용치과를 검색하세요. 검색 엔진은 뭐야? 그러니까 뭐 저 장우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25화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개그맨 장옹이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을 정말 존경하고 이 두 분이 저의 멘토십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경윤 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플란다스의 개 민경윤입니다. 자, 그리고 예, 안원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치고 시작해야죠. 네.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계속 아니. 싱글벙글 웃고 계신데. 그런 건 없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허탈한 웃음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그 세상 풍파에 이렇게 휘둘리다가 네 청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또 부위원장님 또 우리 잠시 자리를 비우고 계신 해외 봉사활동 가신 우리 김영삼 박사 그리고 저쪽에 계신 우리 저 스튜디오 안의 남자 스한남 보면 진짜 기분 좋아요 저는. 네. 아무튼 좋은 사람끼리 이렇게 같이 어떠한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 마음이 통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열받고 화났고 그런데 자, 그 저희 댓글도 보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하니까 좀 더 힘을 내서 네, 박차를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용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예, 지난주에 그 금융감독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재감리를 실시하는 등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후에 추가적인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8년 11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주고받은 내부 문서를 공개하였다고 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지난 방송에는 서로 주고받은 전자메일이 공개됐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그 삼성그룹에서 작성한 문서가 나왔다는 건데요. 네. 야, 요즘에 그 박용진 의원님 아주 지금 막 열심히 하시네요. 이거 저기 유치원 것도 있고 그런데 네. 또 이제 문건을 공개하셨어요. 이분 팬이었어요, 저는. 예.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제 뭐 박용진 의원님의 주장의 핵심은 그동안 저희가 얘기한 거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내무 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또 근거로 말씀하셨는데요. 삼성물산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1모직 주가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고의로 회계한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하시고요. 이는 제1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계속 우리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게 단순한 분식회계가 아니라 그렇죠. 이것은 지배구조에 관한 사건이고 뭐 승계에 관한 문제가 있다 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역시 그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 2015년 8월 5일 날 작성한 문서가 나왔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재경팅 업무 현황 자료라는
근데요 거기 그 문서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제목이 물산 TF 송도 방문의 건 이렇게 된 항목에서 합병시 바이오로직스의 진정한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안진 회계법인과의 인터뷰 진행 이렇게 써 있대요. 그리고 자체 평가액 3조와 시장 평가액 평균 8조 원 이상의 괴리에 따른 시장 영향, 합병 비율의 적정성, 주가 하락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세부 인터뷰라고 적시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내부 문건이 요 문구가 암시하는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시 회계법인이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자체 평가한 3조 원보다 거의 3배인 8조 원 이상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삼성이 국민연금에 보고서를 제출한 바는 투자자를 기만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인 건 뭐 복잡한데요. 사실 뭐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3조라는 평가를 해놓고 그걸 8조 원으로 뻥튀기 하는 작업을 했다는 이런 주장의 문서가 나온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이제 법정에 서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그 많은 그 경험치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실 때 보면 의심은 가나 이제 뭐 확실한 물증이나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법원에서 법리적으로만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가나 정황상 물적 증거나 이게 없기 때문에 뭐 기가 간다. 뭐 이런 판결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 물적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고의성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네. 오해할 수도 있고 일하다 보면은 착오를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렇죠. 이건 이제 이 회계 분식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이제 고의성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 문제를 그 고의성이 있었다. 자기들이 자체 평가적으로 했을 때 한 3조밖에 내부적으로는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걸 8조 뭐 한 9조 가까운 3배나 되는 걸로 평가를 했다 하는 그 자체가 고의성이 있었던 거죠. 알고도 그렇게 뻥튀기 평가를 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이 내부 문건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 진짜 이 철통 같은 삼성에서 어떻게 이런 문건이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지난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자료들이 나와서 참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걸 흘렸으면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만. 네. 자, 그럼 이제 바이오 주식 가치 평가에 따른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문건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있어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또 나온 게 아니라 또 있습니다. 2015년 8월 12일 날 작성한 문건은 뭐 같은 재경팀 자료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바이오 주식 가치 평가에 따른 영향 항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걸 궁금했거든요. 네. 바이오 주식 가치가 저평가될 경우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합병 비율에 이슈가 생기고 그러면 물산 주가 하락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합병 비율 검토 보고서와 불일치하고 겨우 사후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좀 이따 청사님이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실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 삼성에서 이 문제를 주가 하락 뭐 사후 대응의 필요성까지 전부 다 논의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2015년 9월 23일 날 작성한 또 재경팀 자료에서는 삼성물산 통합 작업 지원이라는 내용도 적시하여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삼성물산 합병과 연관되어 있음을 표현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나와버린 건데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 삼성이 2015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로 제일모직의 손자회사인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은 삼성물산 합병과는 전혀 무관하며 국제 회계 처리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문건으로 사실은 그 주장이 허위 그렇죠. 그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제 일정 부분 인정이 된 거죠. 이게 좀 종합적인 건 아마 지금 저기 청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 지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가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은 처음부터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합병이 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하고 주식이 없는
삼성물산하고 이걸 합병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합병을 하려고 하면은 세금이 이제 많이 드니까 이거를 평가를 적정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세금 없이 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삼성의 그 대부분의 저 자산 구성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삼성전자 주식을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게 돼야만 이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지배력이 완성이 되는데 네. 삼성전자 주식은 제일모직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안 가지고 있고 네. 제일모직의 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이 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물산 주식을 물산을 장악하면 물산을 장악하면 삼성전자도 장악하게 그렇죠.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을 합병을 하게 되면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합병을 하려고 보니까 제일모직 가치가 이게 물산에 비해 가지고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이제 제일모직 가치를 올려 가지고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분의 1밖에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하나의 이 작업 중에 하나의 일환인데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모직 주식 가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내리고 네. 그래야만 세금을 안 들이고 자기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 제일모직은 이제 전번에도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은 에버랜드하고 그 에버랜드는 용인 일대에 네네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주식 이거를 이제 뻥튀기를 해야만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또 손자 회사가 네. 바이오 에피스라는 게 네. 있었거든요. 그 에피스 가치를 높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만 제일모직 가치가 높아지는 이 좀 복잡한 구조가 돼 있으니까 우리 일반 이 애청자들은 이걸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근데 뭐 주식하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어쨌든 이제 합병 비율이라든지 합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뭐 용어들이나 이런 게 전문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오늘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모직 속에 있는 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의도적으로 했다 하는 그 문건을 박용진 의원이 이제 네. 가지는 거죠. 네. 이제 그 내용을 전제로 하고 그냥 이 나머지들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사업 가치가 한 6조 9천억으로 이제 2015년 9월달에 평가를 한 거예요. 네.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분의 51%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49%는 바이오젠이라는 네. 미국 회사가 네, 네, 가지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바이오 에피스 평가를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 51%를 이제 3조 5천억으로 평가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해놓은 상태에서 바이오젠이라는 미국 회사가 49%를 이제 우리가 콜옵션이라고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대살 수 있는 권리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싸게 살 수 있는 최초의 그 자기들이 그 평가해 놓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그 옵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잖아요. 네. 그게 나중에 싼 값에 사버리면 그게 그렇죠. 부채가 될 수 있어서 이걸 재평가해서 부채와 손실로 처리해라는 게 회계 법인의 그때 당시에 권유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평가해 놓는 것에서 부채가 그렇게 커지면은 자본 잠식이 되는 효과가 그렇죠. 생겨요. 3조 5천억인데 예를 들어 저걸 뭐 6조로 해버리면 자본 잠식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삼성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네. 바이오젠이 대살 수 있는 권리니까 그게 이제 부채로 이제 평가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 바이오젠이라는 저 미국 회사가 네네네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이거는 부채가 자산보다도 더 커지면은 자본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네네. 회계상으로. 네. 그러니까 자산이 부채보다 작다 그러면 자본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이 잠식이 되고
또 그 자본 잠식이 되면은 상장도 할 수 없고 차입금도 상환은 그 은행에서 자본이 잠식돼서 너 자기 자본이 없으니까 돈 다 밀려주고 돈도 이제 받아갈라 그러겠죠. 그리고 또 빌려주지도 않고 그러면 동시에 또 상장도 안 되도록 돼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내용을 회계 처리 규정으로 결정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속 회사로 있던 바이오에피스를 관계 회사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력을 경영권 지배 하에 있던 회사를 관계 회사로 둬가지고 마치 거기에 지분 투자를 해서 지분만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51%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배 회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그 국제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 회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본 잠식이 되는 거를 막고 오히려 이익이 생긴 것처럼 분식이 되도록 만든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장을 하기 위해서 상장을 시켜가지고 이걸 뻥튀기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기준을 바꾸었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바꿔준 게 거래소하고 예. 그 당시 금융위죠. 네, 그러니까 삼성 혼자서가 아니라 이게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도와주는 데가 거기에는 뭐 거래소도 있었고 이게 총체적인 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진짜 골치 그렇죠. 아픈 거죠. 거래소와 금융위 그다음에 회계법인들 네. 그다음에 증권사 그 인수를 하는 증권사들 이게 모든 것이 다 같이 한 통속이 돼 가지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그 이 박영진 의원의 문건이 공개되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닌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가능성도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난 문건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삼성물산일 지금 현재는 이제 이름이 이제 제일모직 이 전부 다 삼성물산에 이제 합병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름은 삼성물산이죠. 그래서 삼성물산을 감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이 합병 과정을 전부 다 들여다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회계, 법인, 거래소, 금융위 이런 데가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요게 그 기준점이 되고 잣대가 되는 순간 예. 이게 정말 정직하게 이게 딱 결론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떨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그 참여연대에서 이 문제 분식회계 문제를 들고 나왔을 네네. 때 우리 플랜다스계에서는 이 문제는 그 단순한 분식회계 문제가 아니다. 이 상장 과정도 전부 다 살펴봐야 된다고 이제 계속 우리가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마침 그 근자의 그 박영선 의원이 이 문제를 이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나섰더라고요. 증권거래소에 당시에 그 상장을 할 때 원래 이 5년 동안 계속 적자를 내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평가 규정을 똑같은 회사를 놔두고 평가 규정만 바꿔가지고 적자를 흑자 기업으로 둔갑시켜서 상장을 하도록 만들어줬는데 네. 그 상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그걸 또 승인을 해주고 하는 그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제대로 그 색출을 해서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박영선 의원의 주장인데 그 박영선 의원님도 상당히 요즘 그 이런 부분에 끝까지 계속 워치를 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또 MBC 뉴스데스크 또 뉴욕 특파원인가 또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뭐 여러 분야에서 그 저걸 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제 박용진 의원, 박영선 의원님 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남매인가? 그래요. 박용진, 박영선.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플란다스의 개가 요번에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계속 얘기했는데 네. 결국은 그런 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 건뿐만 아니라 네. 그 전에 저희가 다뤘던 내용 중에서 예. 지금 저희가 아니 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들으시나 관심이 없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 그 정작 예. 기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높으신 분들 중에서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뭐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예, 지금 사실은
청장님 작두 타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아 그러면 정장님을 미아이로.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 오늘 기사가 좀 났더라고요. 뭐 네. 저희가 준비를 안 해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MB 손해보험 그 인수 과정의 자배즈의 예. 어떤 이명 계약 그런 네. 것이 불법이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금감원이 조치해야 되고 그런다는 방송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기사가 났습니다. 금감원에서 기관 경고 등 중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기사가 났고요. 저희가 방송 몇 번 해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대표이사였던 그 자배즈 파트너스의 대표이사였던 박신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죠. 아마 최초로 오늘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억울하시다고. 누가요? 네, 뭐가요? 억울하다고. 누가 억울하다고요? 그냥 그분이 억울하시다고 좀 자긴 과도하게 좀 매도되고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주장이니까 뭐 아니 근데 저는 받아들이는데, 본인이 진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예. 법적으로 예. 해결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뭐 미국인이라 저는 참 그것도 우려되는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처음으로 반응을 보이셨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번에 그 국세청에 네. 그 현대증권 고가 매각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있다고 해가지고 세금 탈루 신고를 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검찰에도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현재 아주 공교롭게도 KB 금융지주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가 있는 걸로 지금 일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정기 세무조사라고 하는데 우연히 이제 딱 일치가 된 건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요즘에 청장님이 이제 작두 타시는 분위기예요. 네네. 요즘에. 근데 저는 좀 예. 개인적으로 예. 좀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사실 저희처럼 이제 열악한 가운데서도 예. 이렇게 그 관심을 갖고 예. 그 보면 파악할 수 있고 예. 알 수 있는 거를 시스템이 잘 갖춰진 저쪽에서는 왜 그걸 못 하셨는지 지금까지 참 안타깝네요. 못했다고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사실은 네. 실제로 이 문제들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그동안에 뭐 고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경로로 진정도 들어가고 제보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수사도 뭐 일부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 수사가 덮는 수사로 그쳤다는데 항상 나오는 말이죠. 네 글자 혐의 없음. 오히려 뭐 가지를 다 잘라주고 그 사람들이 숨을 수 있도록 은폐해주는 그런 수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돼도 오히려 진도가 더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덮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근데 전 사실 아까 계속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 이지용 부회장이 그 기업의 총수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했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냥 원리 원칙대로 세금을 다 내고 했으면 그냥 대충 어바웃으로 어느 정도 돈이 들었을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우리 상속세를 쉽게 한 뭐 50%에서 60% 세금이 이제 나가는데 예. 한 대 상속이 됐으면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넘어오고 이건희 회장에서 예를 들면 이재용 씨로 넘어왔다. 그래 되면은 일단 반은 일단 세금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또 그다음에 또 재산 또 반은 또 나가야 될 테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그 3대 세습이 가능할까? 경영권 승계가 가능할까? 제대로 세금을 내고는 사실 힘든 거예요. 오히려 뭐 북한이 그 3대 세습을 지금 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거는 또 세금하고 그 재산을 근거로 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재벌들의 그 경영권 승계는 상속세라는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 산들을 넘기 위해서는 일단 한 5, 60%를 세금으로 내고 나면 승계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경영권 승계 때문에 이렇게 불법을 저지를 바에야 그냥 주식회사 없애고 그냥 개인 회사를 하시는 게 주식 발행하지 말고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이게 나중에 이게 진짜
이게 최악의 경우까지 가면 이게 그냥 국내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볼 때 삼성이라는 그룹이 사실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 이미지 타격기며 그 얼마나 큰 손해를 입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우리나라 이거 역사적으로 이제 재벌들 그 구조를 보면 이제 3대 세습에 거의 많이 이제 걸려 있는 거죠. 네네.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삼성이 어찌 보면 제일 선두로 지금 그걸 맡고 있다. 얼마 전에 그 LG 같은 경우는 그 구본몽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뭐 상속세 다 내고 자기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우리 사회의 기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런 건 떳떳하게 알리고 해서 진짜 좀 투명하지 않은 회사는 불매운동 해버리고 그런 회사는 진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직한 기업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얼굴인데 사실 승계를 받으려 그러면 세금 다 낼 거 내고 승계를 받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럼요. 사회에서도 존경하죠. 돈 가진 사람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드린 말씀에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내 회사라고 생각하면 그냥 내 건데 내가 내 아들한테 물려주겠다 이런 마인드로 할 거면 그냥 개인 회사를 하시면 되는 건데 주주들을 내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을 사게 하고 여러 주주들이 있는 거면 다 내게 아니라 그 주주들 목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거면은 외국처럼 진짜 전문 경영인을 도입을 하고 진짜 투명한 경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요. 예. 왜 미국 사람들은 막 미국이 아니라 왜 서양 사람들은 다 세금 다 낼 거 내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만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 참 이렇게 불편하게 사람들을 하는데 참 이게, 바꿔야죠 생각을. 네, 이게 사실 뭐 시총 3위 지금 회사인데 이게 좀 어떻게 결론을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어쨌든 간에 삼성도 이제 어떤 결론이 날지 그거에 따라서 좀 도의적인 책임을 반드시 좀 짓는 그런 회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여기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는 예. 이제 접어두고 예. 네.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오늘 또 다른 두 번째 이야기는 현재 그 MB 이야기입니다. MB 자원 외교의 진실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현재 MB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 등으로 구속되어 이 법의 심판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 세금이 31조 원이 투입되었다고 추정되는 자원 외교 사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자 금일부터는요. 블란다스에게에서 MB의 자원 외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때 또 잠깐 저희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죠, 정장님? 네. 이 자원 외교 문제는 뭐 아까 우리 사회자도 말씀하셨듯이 세금이 31조 원이 들어갔다. 뭐 국가 돈이 그래 들어갔다.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뭐 43조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지, 더 문제죠.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요? 예,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미 벌려놨기 때문에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은 이제 거의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원인 규명에 따른 그러면 그 없어진 돈들이 어떤 경위로 어떻게 없어졌고 그게 누구한테 가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 블란다스계에서는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 앞으로 이제 쭉 그 부분들을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이제 좀 워치를 하고 찾아갈 텐데 자원 외교를 주도했는 업체 그 우리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가장 대표적인 게
광물자원공사 코레스라 그러죠. 네. 그쪽하고 한국석유공사, 그 한국가스안전공사 네. 이 세 군데가 이제 우리 자원 3사 보통 공기업 3사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들어간 돈들이 지금 이런 거고 뭐 석탄공사도 좀 있을 테고요. 그 자원과 관련해서 이름은 자원 외교라고 좋은 붙였는데 그 이름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원 외교가 아니죠. 이거는 자원을 갖다 외국에다 갖다 퍼주고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안 차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게 우선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 왜 진행했던 그 한상진 기자라고 뉴스타파의 지금 네. 팀장으로 있는데 그 한상진 기자하고 이제 자원 외교 관련해서 계속 같이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요. 뉴스타파에서 그 이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그 자원 외교의 외교가 아니라 자원 비리죠. 자원과 관련된 비리들을 추적을 했던 내용들이 이제 뉴스타파에서 방영이 됐습니다만 오늘 우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보는 관점과 다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좀 보고 시간이 되면 다시 한상진 기자를 여기다 모셔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최근 뉴스타파에서 광물자원공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그 광물자원공사 가장 큰 의혹의 중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국 광물자원공사의 자원 투자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등을 좀 간략하게 브리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옛날에 그 어른들 말씀에 이게 금하고 은하고 뭐 이런 거 쫓아다니는 놈들 따라다니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 그런 말이 있었나요? 있어요. 그 금 캐가지고 언제 나올 줄 알고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어쩌다가 그 말이랑 똑같은 거. 인천에 배 들어오면 다 끝나. 이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만큼 이게 이 자원 개발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준비 기간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하는 건데 이 광물자원공사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제가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유 이거 많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이름도 뭐 외국 저기라 이게 일단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카프아스 사업이라고 인도네시아 유연탄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논란에 이제 문제가 논란이 있었던 거는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했다는 거고 또 역시 또 이건 저희 방송에서 단골 메뉴 이명 계약이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캡스톤 및 산토 도밍고 사업은 동광산 사업인데요. 경제성 취약해가지고 개발에 지연돼가지고 논란이 됐고요. 투자한다고 들어갔는데 호모논 사업은 크롬 광산인데 매장량 등의 문제점이 사후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럼 사전에 뭐 검토도 안 하고 들어갔다는 얘기밖에 더 다닙니까? 이런 논란이 있고요. NX 수노 칠레 리튬 광산 사업이고요. 그 환경 영향 평가 없이 리튬 채굴권이 없는 광구에 조건부 계약을 했답니다. 저는 도대체 뭐 그다음에 블락폴락스 남아공 유연탄 사업인데요. 이건 뭐 좀 특별하게 거보다도 아프리카 투자 실적 압박에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이 문건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요. 도대체 누가 투자 실적 없다고 압박을 했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대기다 광산 니제르 우라늄 광산인데요. 예, 이건 너무 웃깁니다. 여기는 의결권 없는 주식 4%를 샀는데요. 그 당시에 니제르 대통령한테 샀대요. 근데 그 니제르 대통령이 쿠데타로 이거 사자마자 물러났어요. 그 의결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리고 뇌물로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런 걸 왜 샀냐고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볼레오 사업 이거 유명했죠. 멕시코 동광산. 바하마이닝 파산에 따라 가지고 그 투자를 1조 5천억이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하마이닝 파산을 늑장 보고해가지고 이사회하고 논란이 좀 있었던 사건이고 이게 결국은 광물자원공사를 그냥 매몰에 빠뜨리는 그런 사업이 돼버렸고요. 잔드롭 스트리프트 사업인데요. 남아공 히토리 광산 사업입니다. 그 히토리 분리 정제 기술 없이 사업에 참여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참 좀 어이가 없고요. 그나마 조금 사업은 실패했지만 그나마도 덜 손해 보았다는 게 암바토비의 그 니켈 광산 사업인데요. 이거는 오늘 좀 이후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할 겁니다. 저는 조금 보충 내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캡스톤 및 산토 도밍고 사업이라고 하는 건 동광산을 한 건데요. 이게 캡스톤이라는 게 이게 그 사람들이 진입이 어려워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동광산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에 있는
위치한 것이에요. 강산이. 경제성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데다 그냥 개발한다고 우리가 거기에 지분을 투자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블락플라츠라는 남아공 유연탄 사업, 이거는 투자 실적 압박 때문에 뭐 샀다고 했잖아요. 네. 그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유연탄이니까 탄을 캐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늪지대예요. 늪지대. 그럼 좀 물로 된 늪지대에 그 탄을 어떻게 캐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샀다는 거예요. 그 늪지대면은 거기 허가도 안 해줄 텐데. 그런 이런 악어를 거에다 했고, 아까 그 떼기다 그 강산 관련해서는 그 우라늄 강산인데, 그게 네. 우라늄 강산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곧 지금 쿠데타 일어나서 쿠데타 때문에 실각하는 대통령이 받은 뇌물을 4%를 산 거예요. 이거는 왜 샀는지 정말 이 원인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환치기를 노렸나요? 그래서 이게 그 사준 건지 뭐 사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는 건지 이거는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될 사안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앞으로 좀 이야기 될 수 있는 그 볼레오 강산, 멕시코에 있는 거,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큰 적으로 좀 다뤄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왜 그러면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그 직접 그 강물자원공사 그 임원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확인을 해보니까 이 임원들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당시에 그 최초의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들어왔던 그 강물자원공사 사장,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여기 보면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뭐 설계자 이야기도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텐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다 저지른 거예요. 그 왜 했느냐 보니까 이걸 가지고 그때 우리 자원 외교를 통해 가지고 자금률이라 그러나요? 자원 자금률, 그거를 뭐 달성한다는 기치로 한다고 했는데 그 전부 다 자기 홍보로 그냥 그치고, 또는 그 이명박 이상득 형제들의 홍보를 위한 바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핑계는 그 자원 외교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 그 기업들 끌고 다녔단 말이에요. 민간 기업인들을 같이 대동해서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자금들을 그쪽에 넣도록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 자원 외교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 성동격서라는 말을 안 떠올리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이 자원 외교라는 뭐 나중에 자원 비리인데, 그 자원 외교라는 거를 막 이야기하면서 막 어떤 때는 막 신문 방송 이런 데를 계속 장식을 합니다. 홍보성 그 보도를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보도를 또 내는 거잖아요, 언론에다가. 이렇게 되면 뭐 나중에 얼마가 벌리고 이게 뭐 국제적으로 얼마 위신 올라가고 뭐 그런 홍보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마치 금방이라도 우리가 자원을 이만큼 확보한 것처럼, 그렇죠, 국민들한테 허황된 꿈을 심어주고 사기를 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실제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아까 같은 늪지대에 있는 그 유연탄을 어떻게 캐겠어요? 복강경으로 캐려나? 정말 가서 보면 되지도 않는 그런 내용들을 막 그냥 방송에 그 찾아보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썼던 그 언론도 나는 정말 이게 반성해야 된다. 그냥 자료 주면 그거 뺏겨 쓰고 한 번도 가서 확인을 했으면 그런 그 보도를 냈겠어요? 그렇죠. 아니, 늪지대에 있는 그 유연탄을 어떻게 그 확보했다고 이야기를 하며 의결권도 없는 주식을 그 정경도 불안해서 금방 그 실각될 수 있는 사람 지분을 사가지고 어쩌자는 거죠. 그리고 우라늄 같은 거는 우리는 우라늄 재련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려고 하면 한수원하고 같이 협조 안 하면 절대 우라늄 강산은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보도를 그냥 돈 받고 홍보성 보도를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언론이 했는지 정말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반성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부 그런 일환으로 이루어진 일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그 저희가 심지어 백화점도 아니라 시장에 가서 팬티 한 장을 사더라도 그게 바느질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 이건 얼마예요, 저건 얼마예요, 입집에 물어보고 저 집에 물어보고, 아줌마 이거 얼마까지 주실래요, 2장 사면 얼마까지 주실래요, 가격 비교해보고 꼼꼼하게 따지거든요. 아, 시장에서 1,000원짜리 양말을 사더라도. 아니 근데 이게 무슨 한두 푼도 아니라 몇백억 몇천억, 이것도 아니에요, 몇 조씩 이게 투자된 사업인데
총장님 말씀대로 가서 시장 조사도 안 해보고 다 그게 늪지대에 박혀 있는지 산꼭대기에 있는지 하늘에 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게 야 정말 사기네요. 사기. 근데 제가 봐도 사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늪지대는 그 나라가 보호하는 지역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늪지대 진입도 못할 텐데 그거를 그냥 사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거는 아니 완전히 우리도 저기 우포 있잖아요. 우포. 예. 그걸 좀 외교 살 사람 있나 좀 알아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나마 그 뒤에 이 광물자원공사에서 이 부분들을 자기 반성 차원에서 이 보고서를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나 보다.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 후임자가. 그 후임자가 최초에 했던 사람들은 그 후임자한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처음엔 그 후임자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계속 쭉 만나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네. 이게 이제 그 후임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잘못돼 가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수습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여서 수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반성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그나마 그 반성에 대한 그 자료를 남겨놓은 게 있어서 그걸 토대로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프렌다스에게서 당시 그 암바토비 광산과 관련해서 공모형 펀드가 설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참 모르겠네요, 전. 암바토비 광산은 마다가스카르 그러니까 그 인도 옆에 있는 조그만 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니켈이 나오는 강산을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거기가 암바토비 강산이라고 해서 전 알아요. 유명한 게 텔레토비 친구잖아요. 암바토비. 그래. 네. 그 일명 텔레토비 광산. 그 텔레토비 강산이라고 할 수는 없고 거기 니켈이라고 우리 그 상당히 희귀 강물이죠. 네. NI. 거기서 이제 그 암바토비에서 이 니켈이 많이 난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사실 경제성이 조금 부족한 데를 잘못 투자가 됐는데 그래도 나중에 그 니켈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국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한 것 중에서는 크게 손해를 안 봤다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하나 UBS 자산운용 자원펀드를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 자원펀드가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한 거예요. 광물자원공사도 들어가고 나머지 민간과 기관에서도 이거를 같이 펀드에 투자를 돼 가지고 지금 그게 거의 지금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반토막이면 5분의 1 정도 그래요?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암바토비 강산에서도 많은 손해를 본 거예요. 그나마 진짜 니켈 값이 이제 올라가서 조금 회복했다고는 하는데 이 투자도 결국은 니켈 광산을 사서 강산은 강석을 캐야 되잖아요. 네. 강석을 캐서 그걸 또 재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갖고 일본에 있는 기술이 들어오고 뭐 그 광물 자원에 대해서 상당히 그 오래된 기술력을 가진 노하우를 가진 업체가 들어와서 여기도 그나마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투자할 때는 그런 것조차도 안 따져보고 한국 강자공에서 한 일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이 광물 자원공사를 맡을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국가 돈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누구 투자한다 하면 거기 다 갖다 저걸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전부 빚더미로 돌아오도록 만든 이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 광물자원공사는 저는 정말 국민들이 이 내용을 다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정말 이 흥분을 내가 감출 수 없는 정도의 그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다스 문제도 문제지만 뭐 이거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가스공사가 저질러 놓는 그 자원 비리 이 부분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돌이잖아요. 다스나 이런 것들은 일회성으로 그러고 난 뒤에는 뭐 우리가 못하도록 하면 되는데 이건 지금도 유지 안 하면 돈이 계속 들어가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게 걱정이죠 지금. 이거 지금에 와서 그냥 하지 마 이러면 안 되나요? 하지 말면은 이 국가 신인도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광물자원공사에서 그 투자된 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를 하고 그냥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나오면 되고 그 손실을 보면 되는데 그동안에 발행해 놓은 회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갚아야 되잖아. 아니 근데 그리고 지분이 다 우리한테 있는 것들은 또 거기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지분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냥 관광지라도 개발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지. 나오지도 않는 자원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진짜 흙을 퍼갖고 올 수도 없고 다.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이거 귀신 야, 귀신 이거 나오겠어요 거기 진짜.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안바토비 사업에 니켈 광산 사업에 정부가 이제 보통 이런 사업을 하면 정부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들이 뭐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살펴보니까 민간인한테 자금을 유치했더라고요. 왜? 그래서 보니까 하나 UBS 자산운용에서 자원 펀드 이런 거 뭐 AI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 얼터너티브 뭐 인베스트먼트 해가지고 그 대체 투자 특별 자산 펀드를 만든 건데요. 뭐 이게 뭐 전문 용어인데 그냥 원유 뭐 이런 것들을 특별 자산 펀드라고 보통 얘기해가지고 이걸 굉장히 전문가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요. 보니까 광물자원공사에서 특별 투자 회사 제 1호를 만들어 가지고요. 네. 1,800억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891억 5천을 모았더라고요. 2007년 12월 18일 날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는 제 2호 펀드를 하나 또 만들었는데 이건 124억 2천만 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투자 목적을 제가 이렇게 투자 설명서를 봐서 확인해 보니까 대한광물자원공사로부터 마다가스카라죠. 마다가스카라 안바토비 니켈 광산 사업 개발 사업에 발생한 수익 중 일정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반인과 기관을 상대로 모집을 했는데 손실이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소송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소송도 들어갔는데 졌어요. 광물자원공사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간 모습들이 보이고요. 이건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돈이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왜 민간인한테 펀드를 했을까 싶더라고요. 이제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이런 펀드를 민간인한테 자금을 유치한다? 좀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정부에서도 광물자원공사는 있었잖아요. 네네. 그 이제 그 우리가 자원 빈국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그 자원 외교를 펼쳐서 우리가 부족한 자원들을 싼 값에 많이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건 좋은데 이명박 정부 때 이걸 확 풀었어요. 그 광물자원공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 이외에도 뭐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법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법을 고쳐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분석을 해서 사업성이 있는 곳에서만 투자를 해야 되죠. 그 투자된 비용 대비 막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투자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그렇게 풀어놓고 정말 돈만 빼먹으려고 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그때 이명박 정부 때 들어와서 이게 확 바뀝니다. 어떻게요? 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광물자원공사 그 전에는 딱 조건이 주어졌거든요. 어떤 것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거를 풀어주면서 우리가 자금률을 높인다. 그런 미명하에 풀어가지고 이 돈들을 가지고 이렇게 흥청망청 쓴 거예요. 그 제대로 된 거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은데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제 의심이 돼요. 당시 그 광물자원공사가 투자 유치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이 됐을까라는 또 의심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들이 그거죠. 사실 금융기관들의 투자, 그러니까 특별자산 펀드를 만든다는 전문가들이 사실 말만 전문가지 없어요.
아니 광물자원공사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어디 자원 투자를 해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믿고 투자를 했을 거라고요. 이 특별자산 펀드를 운영하는 전문가들이라는 분들도 아이 광물자원공사가 있는데 설마 뜯기겠어?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런 대로 그냥 제가 보기엔 특별한 검토가 없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또 사실 그 친구들을 탓할 수도 없는 게 그럼 국가가 이런 일도 못 믿으면 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서로 믿고 미스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광물자원공사라고 보는데 광물자원공사는 자기네들도 지금 정리가 안 돼가 사실 해외에 투자하는 거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벌써 환 위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니켈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동은 선물로 거래를 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해지를 하거든요. 그게 과연 다 되었는지 여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따져 보면 이거 좀 책임 소재가 따르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결국은 뭐냐면 민간인들한테 좀 피해를 준 거 아니냐. 그럼 벌써 해지도 안 되고 벌써 이 상태로 계속 오고 손실까지 났는데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좀 상당할 것 같아요. 아까 그 1,000억이라는 거고 그중에 일반인들이 얼마나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소송에서 졌다면 그 자 금액이 다 피해 금액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이야기 중에도 강물이 옛날에 그 폐가망신한 중에 하나가 우리 뭐 폐가망신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박을 하거나 뭐 또 마약을 하거나 뭐 이런 그 하나가 또 이 건강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폐가망신한다고 옛날에 했잖아요. 그만큼 이게 사실 땅 속에 있는 자원들이 얼마나 묻혀 있는지 묻혀 있다고 판단이 돼도 또 하다 보면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들어가는 또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 강물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자금률 높인다는 그 미명하에 막 푸는 거예요. 이 법도 많이 풀어주고 투자도 할 수 있도록 이거 아마 AI 펀드도 그 특별자산 펀드도 그렇게 만들어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구성이 되었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일반 그 여기 펀드에 참여했던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광물자원공사가 앞장선다니까 적어도 뭐 국가기관인데 그냥 실패는 하겠어 뭐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투자하게 만들고 했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사기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광물자원공사라고 하면 그래도 그 전문가들이 있을 건데 이 전문가들이 정상적인 사업 평가를 해서 들어갔다면은 이거는 뭐 우리가 실습해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특히 이런 광물 자원이라든지 개발하는 데는 실패가 많이 따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냥 자기들 홍보하고 가서 흥청망청 썼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냥 가서 사진 한 판 찍는데 200억씩 300억씩 돈이 들어간 거예요. 뭐 그 개발한다고 가서 커팅하면 하는데 몇백억씩 하고 언론인들 막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사진 한 번 찍고 오면은 그걸로 끝이었어요. 이런 투자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야, 이거 정말 좀 이제 과거 그 MB의 자원 외교 결국 단 한 건도 성공하지 못한 채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결국 끝난 사업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돈이 들어가는 것도 그만큼 사라진 것도 문제지만 그 돈들이 그냥 사라졌겠느냐 아니면 어디 다른 데 파킹이 돼 있거나 이거를 또 이용을 해서 또 다른 걸로 돈을 만들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 플랜다스계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 몇 가지 큰 사업들을 이면을 살펴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짐작은 가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공권력이 없다 보니까 그걸 확인을 할 수는 없었는데 그런 정황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서 앞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시간 되면 계속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일단 그 암바토비에 관련해서는
요 정도로. 근데 하나만 더 궁금한 거 질문 드려야 될까, 총장님? 그럼 이제 검찰 수사로 이제 처벌받은 분들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져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죠. 예를 들어서 전번에 그 석유공사의 그 하베스트의 그 석유공사 사장하고 일단 기소돼 가지고 뭐 일부는 갔는데 결국 재판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내에서 재판을 하고 다 풀어줬죠,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검찰이나 이 법원에서 일단 면죄부를 준 수사였다, 그 당시에. 수사도 적당히 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무죄로 나온다든지 무혐의로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처벌받은 사람이 없는 이 묘한 그런 일들이에요. 돈은 사라졌고 없어졌고 이런 부당하게 이 투자도 검토도 없이 나갔는데 나중에 보면은 처벌받은 사람은 없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자방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지금 없는 상태라 우리라도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43조 회수하면은 뭐 성장 충분히 하죠. 유치원 다 정말 공립, 예. 네, 나라에서 주관하는 유치원 다 맡기고 거기서 이제 그 인력 해결 어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뭐 세금 이제 그 좀 어려운 분들 역으로 되려 나라에서 그 정부 돈 저 지원 자금으로 나가고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남을 거예요. 최저임금 10,000원이 아니라 2만 원 주고도 충분히 남고. 네. 예, 뭐 선진국 되는 거 그리고 순식간에 될 겁니다. 미국처럼 석유 사서 땅에 매장해놔도 우리도 몇십 년은 쓰지 않을까. 그런데 걱정되는 거는 그렇게 어디에 이제 잘 보관돼 있으면 찾으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미 어떤 형식으로 많이 사라졌을까봐 걱정인 거죠. 우리가 찾아올 수 없는 형태로 바뀌어져 있으면 참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도곡동 땅에 숨겼나? 그 돈을.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자원 외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음 주에는부터는 이제 이 광물자원공사의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네. 이런 부분들을 자행하게 된 그 당시의 설계자 또 거기 직접적으로 뭐 타워라 그래야 되나요? 네. 이 컨트롤 타워. 컨트롤 타워에서 지휘를 한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좀 뉴스 타파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이 깊이 들어가 있고 한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버젓이 다 지금 살아 있고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나요?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거 말도 안 된다 진짜.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돈들이 사라지는 데는 이 정말 강산에다가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강산에다 묻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동격서론이 여기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투자는 강산에다 하는 것처럼 하면서 돈은 딴 곳에서 먹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그거 하고요. 오늘 이제 자료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 청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신데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할 거는 아까도 그 우라늄 광산인가요? 그 아프리카에 거기에 이제 그 쿠데타 일어나는 대통령 그 뇌물 받은 주식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고 샀겠죠. 설마 알고 샀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볼리비아 리튬 광산 건데요. 그 당시에 볼리비아에서는 리튬 광산을 저희가 일부 투자를 했는데 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체 외국인들한테 그런 걸.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산 것처럼 홍보를 했는데 청장님이 이 문건을 구해 주셨어요. 그거를 광물자원공사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쭉 다 정리해 가지고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그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방송을 해드릴게요. 요거 잠깐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청장님이 요거 사실 그 볼리비아 리튬 강산은 유명하잖아요. 우유니 호수라고. 아유 알죠. 예, 이게 리튬이라는 게 건전지의 원료잖아요.
이 배터리 원료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그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금 호수라 그러죠. 우유니 호수가 이제 그 소금 호수의 밑에 있는 층에서 리튬이 그 원료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 리튬을 그 원료로 해서 이 그것을 이제 건전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이제 리튬의 그 가치인데 이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호수의 그 리튬 사업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상득 씨가 여기에 뭐 볼리비아에 여러 번 가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그 정부 외교 자금으로 주는 그 돈들 있잖아요. 네네. 그 돈들도 많이 줬죠.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아무런 그 성과도 없이 끝나버렸는데 그 돈들이 들어가게 되는 배경 속에 볼리비아의 리튬을 우리가 마치 그 확보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볼리비아 리튬은 처음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는데 그거를 광물자원공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갔다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은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이 내용을 자체 감사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내부 감사 결과를 제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네네네. 확증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거를 문구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광물자원공사 내부 문건을 청장님이 구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거기가 저희 사전에 이거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고서도 그렇게 사고 홍보는 국민들한테 그렇게 했다라는 걸 공개해드립니다. 대국민 사기극이구만. 대국민 사극 그게 딱 맞는 표현이에요. 네. 이거는 검찰 수사를 하셔야죠. 이제. 네.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니켈 NI 예. 원자번호 28번. 리튬 LI 원자번호 3번. 네. 제가 아까 니켈 처음 할 때 예. NI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예.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원소 기호와 원자번호 가지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